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은 약간 조정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코스닥이 힘을 내는 것 같은데. 네, 코스닥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수매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뭐 오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이분입니다. 오랜만에 별난 주식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요. 서초동 WN센터의 박별남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일본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네, 일본 연수 다녀왔습니다. 연수. 네, 네. 연수는 뭐 잘하면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아, 네, 뭐 못한 사람 보내진 않게. 자, 일본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위기? 전반적으로 뭐 말씀이실까요? 경기도 그렇고 거기도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아, 이번에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동경지점 하나은행 분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특히 이제 기업 금융 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 회사 근처에서 이제 식사 한번 하게 되면은 불과 뭐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800엔 정도? 800엔에서 900엔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뭐 한 8, 9천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끼를 해결을 했었었는데 진짜 한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는 한 한국 돈으로 치면 13,000, 4,000원 정도? 거의 뭐 더블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식대 네. 같은 게. 그래서 지금 뭐 임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 워낙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좀 실질 임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네. 예. 그래서 좀 약간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저희가 이제 뭐 페이퍼상으로는 많이 읽고 뉴스상으로는 많이 읽는 게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심각하다, 심상치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거기 현지에서 생활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수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뭐였냐면은 일본에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다. 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동안의 제로금리. 다 제로 금리였으니까 금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 뭐 금리가 높을 때도 경험을 해봤고 낮을 때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조금 타격을 받는지를 저희 아버지 세대를 봤든 아니면 본인이 겪었든 다 알긴 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기업 고객사들도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대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종합해 보면 일본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 부분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그렇죠. 아닙니까? 일본의 지금 니케이 225 보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상당 부분 유동성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맞죠. 드는데 자, 근데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진단부터 한번 좀 하고 갈까요? 네, 되게 오랜만에 나와주셨잖아요. 네. 네, 지난 출연 때 소개해 주셨던 나비타스 먼저 리뷰를 해주신다면 간밤에 나비타스 주주분들은 철렁했습니다. 근데 네, 일단 뭐 나비타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쭉 그걸 언제 저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봤는데 7월 초에 제가 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 여기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고객분들은 5월 말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었었고 그래서 네. 수익이 사실은 100% 이상씩 다 나 있는 주식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랑 저희 그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주식을 다 팔았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팔았죠. 네. 팔아서 그 이후에도 주가가 거의 한 30-40% 올라가긴 했는데 그걸 놓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주식이 없었고 그걸 왜 팔았었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7월 달에 방송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에그르 테스트 시스템즈라고 하는 종목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투자 로직이 뭐였었냐면은 2026년에서 2027년에 엔비디아가 800볼트의 하이볼트 DC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력 반도체 쪽에서 기존의 실리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비타스가 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가 필요합니다.
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6년, 27년을 타겟 데이트로 보고서 매수를 시작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였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게 뉴스 플로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저는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올라서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실현을 한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이 일단 뭐 어닝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서 던지고는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서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어찌됐건 예전에 얘네들이 하던 게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충전기 사업 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고전력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구조 전환에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은 줄었을지 몰라도 사업의 퀄리티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비타스 종목에 투자하시는데 만약에 뭐 전기 자동차 아니면은 뭐 그 배터리 충전기 이거를 보시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6년에서 27년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대로 그 타깃 데이트로 잡아놓고 지금부터는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 실적 발표 확인했고 어느 정도 낙폭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의 주가를 보니까 네. 지난 2022년 초, 그러니까 2021년 말이죠. 그때가 하이라이트가 엄청 됐었고 꽤 오랜 기간 조정기를 걷다가 그렇죠. 예, 최근에 다시 말씀하셨던 네. 엔비디아바의 네. 기대로 상승했는데 네. 지난 2021년, 2022년과는 다른 게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분들 물론 박별란 차장이 여러분 별난 주식들 갖고 와서 꽤 시세가 좋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크다 네. 보니까 지난 2021년 말하고 2022년 초 그때 시세를 형성했을 때하고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주가를 끌어당겼던 트리거 이벤트가 전기차였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던 그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던 거였고 이후에 가격이 내렸던 건 전기차 시장이 망하면서 같이 내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전혀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를 보임에 따라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도 되게 어려움을 겪다가 전에 없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처가 발견이 되면서 올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점프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5월 달에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수요처라는 것이 2026년 또는 2027년에 타겟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그 스케줄에 따랐던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좀 너무 오버두잉을 한 게 있어요. 예, 지난 몇 달 동안에 뭐 26년, 27년에 나올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다 갖다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요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재매수는 좀 해봄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향후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케줄링 돼 있는 2026년 아니 더 나아가서 2027년 이후에 대한 그림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좀 더 가시화되거나 명확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타스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현재로 너무 많이 끌고 왔다는 측면에서 약간 조정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다시 한번 네, 네.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자료 제목이 지금 이륙합니다예요. 오늘 네. 항공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네. 뭐 항공산업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 그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 뭐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매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후면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 잠깐 한번 봐주시면은 먼저 저는 이제 주가가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공사 주가 추이를 올해 YTD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3%,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마이너스 1%, 뭐 소폭 내리고 지수가 엄청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거의 못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예 뭐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되게 재미가 없었고 다 망했나 싶은데 사실은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항공기 리스사들의 주가 추이예요. 그러니까 항공기 리스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가 뭐 뒤에서 뭐 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항공기 리스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가 보시면은 BOC 에비에이션 18%, 요 업체는 그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인데 얘도 그 항공기를 빌려주는 리스 업체인데 18%가 올랐고 에어캡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항공기 리스 업체인데 얘 같은 경우는 37%가 올랐어요 거의. 그래서 뭐지 얘네들은 뭐지 싶은데 요걸 차트를 한번 더 보시게 되면은 엔진을 제조하고 있는 GE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뭐 85%는 지금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자 보면은 항공기 리스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재미없었는데 항공기를 빌려주는 리스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주가 37% 정도 올랐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애들은 85%나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같은 하늘을 나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돈을 버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요거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공기 리스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엔진을 만드는 그 GE가 있고 그다음에 델타 에어라인이 있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MRE라고 하는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FTAI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업체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MRE. 네네. 네. MRE라고 하는 약간 원래는 그 항공기 산업을 보시게 되면 MRO는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테넌스하고 리페어하고 O는 이제 오버홀한다라고 해갖고 네. 뭐 유지 보수하는 업체이죠. 근데 이 FTAI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할 때 그 IR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MR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해요. 그래서 M이랑 R까지는 똑같아요. 메인테넌스하고 리페어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E가 익스체인지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지보수 안 되면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까? 바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운용 리스랑 금융 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좀 뭐 똑같은 말도 회계쟁이들은 되게 어렵게 꼬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네만의 약간 슬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긴 했는데 네.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정수기. 정수기를 우리가 집에서 다 쓰시잖아요. 정수기를 쓰시는데 내가 만약에 정수기를 할부로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 표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금융 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운용 리스라고 이렇게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하시는 그냥 렌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용 리스는 렌탈, 그냥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내가 할부로 카드로 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차이점은 되게 명확하죠. 운용 리스, 그러니까 렌탈을 하시게 되면은 뭐 제가 하나하나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한번 쭉 보시면은 가장 큰 그건 그거죠. 이제 초반에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자산, 이 정수기를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매월 이제 임대료만 조금 렌트비만 조금씩 내게 되면은 계속 쓸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3년 만기로 했는데 내가 이거 인수 안 하겠다. 새 걸로 바꿔주세요. 그 자산 진부화 리스크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금융 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 자동차 렌탈이랑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한 형님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한테 이제 뭐 차 이번에 뭐 바꿨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시길래 형님 뭐 무슨 차로 바꾸셨어요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매월 그냥 렌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차를 내가 지금 매월 한 10대 정도 차량을 바꿔봤는데 내가 무슨 차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형님이 제가 되게 알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된 형님인데 기존에 되게 부자거든요. 엄청 부자인데 그 형님이 바로 앞전에 타던 차가 그 SM5 그 진짜 오래된 차를 거의 10년 넘게 타셨어요. 시대의 명차. 그렇죠. 네. 그 시대의 명차 그 SM5를 엄청 오래 타셨었는데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위에 그 뭐라고 하죠? 이거 그 유리 열리는 거? 썬루프요? 썬루프. 이거를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경찰 타고 가다가 썬루프를 누르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한 번 열리면 안 닫히는 거야.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검소하셨던 분인데 네. 뭐 갑자기 이제 그 자동차 리스를 하면서 매월 한 열 몇 대 정도를 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별나마 내가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알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 좋아하는데요? 새 차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맞는 말인데. 예.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예쁘다라는 뭐 말 같이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 진부화 리스크가 운용 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수기라든지 뭐 자동차도 그러한데 몇 천억 하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 리스로 내가 이걸 해가지고서 내 자산으로 편입해갖고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운용 리스로 이 리스사한테 전문적으로 이제 항공기를 빌려다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얘네한테 유리한 점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략적인 리스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요러해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제조하는 뭐 두 가지 업체밖에 없죠. 뭐 보잉이랑 에어버스가 있고 얘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항공기 제조사가 항공기 리스사한테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았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항공사들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해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 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자가 비행기를 갖고 있으려고 하는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글로벌 추세는 특히 이제 LCC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운용 리스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KPMG에서 지금 자료에는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자료 조사하다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KPMG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항공사들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 지금은 운용 리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된 바도 있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에어부산이라든가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예요. 100%로 지금 운용 리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운용 리스의 비중은 금융 리스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추세가 조금 더 이제 그 가속화가 될 수 있긴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그 퇴역하는 항공기들의 이제 추세를 제가 가지고 온 자료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 이렇게 빨딱 서 있는 그게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이 이제 통로가 하나짜리, 그러니까 복도가 하나짜리 이제 항공편인데 월별로 퇴역하는 수량이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두 개짜리 좀 큰 거죠. 네. 퇴역하는 그 비행기들은 이제 수량인데 이렇게 보면 뭐 어쩌라고잖아요. 요 바 차트보다는 사실 위에 있는 선 차트가 더 중요해요. 위에 있는 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너무 흐릿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위에가 옛날이에요. 위에가 옛날이고 밑에가 지금 최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그 퇴역하는 항공기의 편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뭐 빨리빨리 그냥 이국 환신을 하자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되게 오래된 비행기도 잘 유지 보수해갖고 쓰자라고 하는 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긴 한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뭐 737, 700 같은 경우에 지금 퇴역하는 그 비행기의 평균 기령을 따져보니까 22년이더라. 737 뭐 같은 경우는 뭐 이렇더라. 에버리지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년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한 22년 정도는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야 퇴역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적인 내용 연수로는 지금 15년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근데 그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기령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 되게 안전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지 보수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엔진의 효율성. 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항공기들을 지금 해서 계속 해고 쓰고 있는 거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찾아보니까 요것 때문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엔진을 만들고 있는 엔진 정비 체계에서 지금 수급이 지금 꼬였대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 GE랑 지금 CFM이라는 애들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사실 CFM이라고 하는 업체도 GE랑 사프란이 합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엔진을 만드는 애는 GE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내놓는 대표 엔진이 지금 CFM 56이라고 하는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엔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37 맥스에도 들어가고 에어버스에도 들어가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중화되어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너무 재미없나요? 아니에요. 되게 궁금했던 게 네. 결국 따지고 보면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일단 항공기 제조는 독점. 그렇죠? 음. 근데 독점사가 가격에
파워가 있을 텐데 그걸 지금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 제작과 공급은 GE사만 한다면 엔진을 엔진을 네. 그럼 그 가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빌리는 운영하고 리스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코스트가 훨씬 더 그 회사 자체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요거 장표 하나 봐주시면은 일단 수급이 꼬이는 대목에서 주가는 실적이 다 급등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GE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프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좀 꼬이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GE랑 GE한테서 이제 항공기 엔진을 갖다가 보잉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버스가 이제 그거를 산 다음에 항공기를 제조를 하는 건데 지금 설명드릴 FTAI라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신제품을 사가지고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고로 되어 있는 엔진을 구매를 한 다음에 유지 보수해갖고 리스를 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비중 자체는 사실은 후자가 더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고로 사서 중고로 사서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항공기가 지금 여전히 비행을 하고 있고 엔진의 수급이 지금 꼬여서 새로운 엔진이 지금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는 엔진을 사가지고 유지 보수하고 리스를 해주고 있는 FTAI가 지금 각광받고 있다. 너무 많이 스키핑하긴 했지만 지금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이거 그냥 이런 거네요. 악어새네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렇죠. 악어새인데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악어새인데 이 주가들의 퍼포먼스는 결국 항공 수요 경기에 따라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수기를 렌탈해 준 업체가 에어캡 홀딩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라든지 부품 같은 거를 유지 보수해 주고 교체해 주는 업체를 지금 설명드릴 FTAI 정도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다?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종목의 대명사인데 더 그래서 올랐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AI 버블이다 아니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한 발짝 조금 뒤에서 뭐 다른 섹터에서 돈 벌 만한 부분이 어디 없을까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너무 엔비디아랑 AI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에만 지금 매몰되기보다는 항공기 산업 쪽에서도 조금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제 취지였었고요. 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엔비디아보다도 30% 넘게 올랐고, S&P 500보다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GE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약간 부담이 되고 다른 투자 기회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본 게 지금 FTAI라고 하는 업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별남 차장께서도 지금의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자,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버블이다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가 현저히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버블론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졌는데 미래에 대한 수익이 그만큼 담보를 못할 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늘상 우리 일상에 버블은 있어요. 똑같은 팥빙수도 요 앞에는 10,000원이지만 5성급 호텔에 가면 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버블이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수요는 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버블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본연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본연의 가치로 회귀할 거야라고 해서 두려움을 떨었었다면 인플레이션 시대의 버블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환영할 만한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버블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된 물론 그렇다고 버블이 꼭 좋다는 건 아니죠. 뭔가 거품이 꼈다는 것은 실체에 대해 상당히 괴리가 벌어졌다는 것이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최근에 AI 버블은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박별남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2주 전에 제가 사실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왔었었는데 2주 전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풀 포지션으로 지금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그랬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버블이 형성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버블이 형성되면 끝까지 잡고 있고 끝까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포지셔닝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되게 환영할 만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주도 섹터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투자를 지금 다 내려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어느 곳에 쏠림이 있고 네.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수록 음. 세상에 많은 정의의 사도들이 나타나서 아. 버블은 깨져야 된다. 버블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버블이라는 게 계속해서 버블을 양상할 수 있는 관성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만 얘기해 봅시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빅숏 영화에 나오는 마이클 버리가 했던 투자야말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그 부실 우려를 부실한 점을 그분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하시고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셨는데 파산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뭐 벌긴 하셨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매우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는 버블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끝까지 끌고 갔다가 이게 정말로 크러쉬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다 정리해도 저희 같은 자산 규모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래시가 네. 나면 네. 팔립니까?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 자체가 뭐 기껏해야 많아봤자 100억 정도 하실 텐데 100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마켓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 3일이면 다 청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되게 테크니컬한 질문 네, 드릴게요. 네. 마켓이 무너진다. 박별남 차장은 뭘 보고 느낍니까? 저는 제가 보는 것 중에 이제 손님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게 경기 침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분께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마켓이 정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라고 보고 있냐면은 거기라고 봐요.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의 그 CDS 스프레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CDS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저 회사의 채권이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스왑 거래에 따라서 내가 보험금을 받게 되는 어떤 일종의 이제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쓰레기 등급, 정크 본드 등급의 하이힐드 채권들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보다도 은행권에서 걔네들에 대한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고 연장을 안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보실 수 있는 가장 그 간편한 방법이 하이힐드 채권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 뭔지 아시죠? 그래서 HYD라고 하는 하이힐드 본 HYB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티커는 잘 모르겠는데 하이힐드 채권 ETF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9월달, 10월달에 앞전에 그 저번에 와가지고서 빅스 지수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퍼스트 브랜드라고 하는 그 업체가 장외에서 북외에서 이제 채무를 이제 많이 했다가 그게 이제 시장에 망가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그 프라이빗 뎁트라고 하는 BDC라고 하는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BDC라고 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그러니까 일종의 사모 대출을 시행을 해주는 일종의 그 펀드 같은 그 ETF 같은 상품인데 BDC 뭐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ARCC도 있고 뭐 GSBD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모 시장에서 대출, 그러니까 은행권이 대출하는 게 아니라 펀드에서 이제 사모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준 건데 이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거기부터 망가져갖고 아마 금융위기가 오거나 침체가 닥칠 수는 있어요. 근데 9월달, 10월달에 퍼스트 브랜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락이 됐죠. 좀 문제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가장 약한 고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블을 계속 즐길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모 펀드의 대명사 네, BDC. BDC 그렇죠. 그것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갖고 있는 프락시 대리 변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BDC의 변동성이 일정 인계치 부분부터 내려간다면 그렇죠. 그때 나는 위험 시그널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봐라.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이힐드 채권 ETF랑 그 다음에 BDC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두 가지의 잣대가 네. 여전히 온고잉 할 수 있는 지금 안정적인 그렇습니다. 수준이다. 네. 그럼 일각에서 버블선이 왜 나오는 거예요? 버블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버블이 있는 건 오케이인데 지금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비싸져서 버블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10년 전보다 다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버블론 주장하는 건 오케이인데 뭐 버블이 생기고 있는 뭐 어쩌라고인 거죠. 뭐 환영할 만한 건데 뭐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버블이 왜 나쁜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PER 곱하기 EPS인데 PER이 올라가는 게 뭐 왜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이제 그 뭐 원래 70점 받다가 80점 받아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막 엄청 칭찬을 해주고 막 용돈을 막 갑자기 막 줘요. 거기에 제 똑같은 저는 근데 갑자기 내 90점을 받다가 80점을 받아왔어요. 똑같은 80점인데 엄마는 이제 혼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PER 지표가 올라가는 게 리밸류에이션이라고 저희가 표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재평가는 시대적 흐름이다. 예.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FTAI로 좀 돌아볼까요? 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AI가 붙었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AI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예요. 네.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일단 그 FTAI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원래는 항공기 리스만 하는 업체는 아니고 항공기랑 철도, 항만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에너지 인프라까지 해가지고서 같이 리스를 해주는 업체였었는데 2022년도에 이제 항공기 리스 산업이 되게 잘 되다 보니까 요거만 스핀오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FTAI라고 하는 업체가 항공기와 관련되어 있는 엔진, 특히 요거를 이제 리스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얘 말고 제가 지금 차트에는 지금 표시를 안 해왔는데 FIP라고 하는 또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상장이 되어 있는데 FI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얘네가 하던 철도, 항만, 에너지 인프라 쪽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오늘은 FT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회사의 지금 메인 핵심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또 근데 애매하니까. 이게 그 항공사 입장에서 FTAI의 서비스의 매력을 느낀 이유가 이건가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그렇죠. 네.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할 수는 있긴 한데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기를 운용 리스로 이제 운용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고 왜냐면은 금융 리스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부채 비율도 확 올라가게 되는데 운용 리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그냥 렌트피만 주고 사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를 자기네 그 대차 대조표에 끌어오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IFRS가 몇 년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사용료에 대한 부채가 일부 잡히는 건 있어요. 조금은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 리스로 내가 할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부채가 잡히는 게 첫 번째고요. 금융 부채가 만약에 그 부채가 항공사 입장에서 적게 잡힌다라고 하면 좋은 점은 그게 있죠. 신용 등급이 유지가 되는 거죠. 신용 등급이 유지가 되면은 사실 정해져 있는 적은 자본금으로 더 많은 항공기를 빌려갖고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용 리스를 사용하는 게 금융 리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리스를 이용하는 것은 뭐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서 그게 제일 커요. 좀 더 둔감한 거죠. 그게 제일 금융 커요. 리스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한국 기사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뭐 LCC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운용 리스 비중이 너무 크다. 네.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뭐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대로 좋다. 네,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에서 최대한 자산을 경량화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게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의 모형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 설립할 때 네. 내가 부채와 자산을 갖고 비즈니스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중간에 스프레드를 통해서 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해서 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업체인 거고 FT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좀 신기한 비즈니스 모델을 작년부터 가지고 와서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은 코어일 것 같긴 한데 한번 여기 스크린 한번 봐주시면은 얘네가 SCI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투자자분들 중에 뭐 아실 수 있긴 한데 항공기 펀드 몇 년 전에 뭐 되게 오래됐죠. 한 10몇 년 전부터 지금 항공기 펀드요? 항공기 펀드 아시죠? 그거 코로나 때 다 지금 정크 돼가지고 그렇죠.
이러지도 저희도 못하고. 지금 그때 좀 어렵긴 했었죠. 각각 네. 금융사에서 좀 셀다운 매물로 가끔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항공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이제 통해가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2013년에 운용사 있을 때도 그때부터 했던 펀드긴 해요. 상품 구조 자체가 뭐 이게 뭐 잠깐 반짝했다 없어지는 구조는 아닌 거고 계속해서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 아이인데 이 FTAI가 지금 항공기 펀드를 자기네 비즈니스에 가져와서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LP,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는 업체들은 아폴로 에셋 매니지먼트 같이 대체 투자 되게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LP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이거를 레서 역할을 하고 있는 리스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FTAI가 하고 있고 항공기 펀드에서 이제 자금이 마련이 되게 되면 이 항공기 펀드에서 항공기를 매수를 하겠죠. 항공기를 매수를 한 다음에 항공사들한테 이걸 빌려줄 거예요. 항공사들한테 빌려준 다음에 너네 지금 우리 거 펀드 통해서 지금 항공기 빌려갔니? 정비는 우리한테 맡겨줘라고 하는 게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 IR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SCI라고 하는 새로운 그 펀드 항공기 펀드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정비 사업에 한번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이 펀드가 엄청 잘 팔렸어.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거를 우리가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20억 불이 지금 초과 청약이 됐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SCI 펀드를 가지고 그 4빌리언 그러니까 40억 불 정도로 펀드를 구성해서 운용을 하려고 했는데 초과 청약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지금 60억 불로 지금 운영을 할 거고 원래는 이 펀드에서 내가 한 250대 정도의 이제 그 비행기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375대까지 지금 운용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효과가 지금 뭐랄까요 그 확장할 수 있는 그 뭐죠 사업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얘네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너 말이 된다. 너 정비 사업 너 되게 잘하는 애들이지. 근데 정비 사업을 확장을 못하는 이유가 너의 고객사들을 확장을 지금 못해서 그런 거야. 확장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펀드 조성한 다음에 항공사들 다니면서 이걸 레서 역할을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빌려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수요는 우리가 다 먹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아요. 정수기는요. 정수기 업체가 렌탈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항공기는 그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정수기 업체가 그러니까 업체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잉이랑 에어버스가 하고 있는 거 따로. 네. 그다음에 이거 전문적으로 리스하고 있는 거는 에어캡이라고 있는 회사가 거의 다 혼자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항공 제조사가 그거를 내재화시킬 유인은 없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회사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밸류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요. 밸류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싼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 좀 많긴 한데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사태 터진 다음에 또는 무한항공 사태 그 터진 다음에 지금 제주항공사에 대해서 야 너네들 지금 MRO 역량이 니네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를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밸류에이션 얘기로 바로 넘어갔다가 오늘 패스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밸류만 놓고 보게 되면은 PBR이 70배짜리예요. 이걸 어떻게 삽니까? PBR이 70배짜리예요. 엄청나게 비싸긴 하죠. 네. 네. 아니, 엄청난 게 아니고 이 피어그룹 대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 하면은 정신 나갔냐 70배짜리 PBR을 어떻게 사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지금 시프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얘네도 직접 샀어요. 항공기를 직접 사가지고서 그러니까 에어캡 홀딩스랑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비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데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항공사들한테 이 항공기를 지금 리스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사가지고서 항공기를 실제로 인수를 한 다음에 항공기를 항공사들한테 리스를 빌려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비 수요는 우리가 먹을 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자본 집약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SCI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와가지고서 이거 우리가 필요한 그 리스하는데 필요한 항공기 대여를 우리 회사에서 안 할 거야. 북 오퍼 해갖고 SPC에서 지금 여기에서 펀드를 만들어갖고 여기에서 항공기 사가지고 항공기 빌려주고 우리는 정비 수요만 먹을게 라고 하면은 자산이 훨씬 더 경량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에어캡 홀딩스랑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분사를 해가지고 SPC 쪽으로 모든 부채랑 이걸 떠넘기고 자기네들은 자산 경량화, 그러니까 정비 수요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캡 홀딩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리스 업체, 항공기 리스 업체는 정수기 전부를 다 대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만 우리가 교체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 더 그러다 보니까 지금 PBR은 높지만 지금 ROE 같은 경우에 244%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통의 네. 혁명이네요. 그래서 약간은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자산주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 플랫폼 업체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제 박별란 차장이 오늘 네. 주창하시는 거 그거군요.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바뀌고 있는 피버팅하고 상황이죠. 있기 네, 때문에 과거의 기록을 갖고 있는 PBR 밸류에이션은 바뀐다. 맞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얼마나요? 매우 맞지 않은 겁니다. 아. 예, 예. 매번 지금 이거 독특한 지금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이 약간 이렇게 모자르긴 한데. 어떤 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그거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그럼 네. 이게 박별남 차장의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가시성이 있는 나레이션입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피버팅의 방점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식으로 따지면 턴 어라운드잖아요. 요게 사실은 종목을 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발견하는 게, 그러니까 요 업체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은 올해 1월달에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머디 워터 많이 아시는 이제 공매도 전문적으로 하는 운용사에서 이 회사가 내놓은 이 SCI 모델에 대해서 야, 이거 뻥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걸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공매도 리포트를 내놓은 적이 있었고, 그거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한 마이너스 20% 정도 쳐박았었고요. 근데 이후에 나오고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짓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공매도 세력의 네. 모티베이션이 돼갖고 그때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이제 워낙에 이제 머디워터가 뭐 자료 내놓는 게 되게 가십거리로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한번 봤던 적이 있었고, 항공기 사업 관련해갖고 에어캡 홀딩스는 제가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어서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AI 말고 다른 데에서 뭐 할 만한 거 없나 찾아보니까 에어캡 홀딩스가 많이 올랐었고, 그때 공매도 리포트 나왔던 그 업체 어떻게 됐지 찾다 보니까 공매도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상당 부분이 다 지금 부정이 되어 있고 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한국에서 국내에서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정수기 말고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LCC라든가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MRO 또는 MRE 같은 경우에는 다 외부 해외 쪽에다가 업체를 맡기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네. 그거는 유지보수를 하려면 직접 만들어야 하는 국내에서는 항공기를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그런 차인가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의 주장하는 내용에서 요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MRE,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장표상에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MRE 비즈니스 쪽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엔진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 CFM 56이랑 V2500이라고 하는 엔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마켓 쉐어를 자기네가 뭐 한 2년 정도 지금 9% 그러니까 10% 가까이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90%는 누구 거냐? 그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유지보수와 엔진,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업무를 이 엔진을 만드는 CFM이라고 하는 업체가 대부분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항공기가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경락고에 들어가서 엔진을 내려요. 엔진 내린 다음에 이 CFM한테 갖다 주면 기다려봐라고 하면서 정비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겁니다. 네. 항공기 운행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지금 FTAI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뭐냐면 MRO가 아니라 오버홀하는 게 아니라 E잖아요. 너 가져와. 이걸로 갖다 껴. 바로 하.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기가 며칠 놀 수 있으면 그게 다 로스인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금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다는 거죠. 자동차 문제 있는데 갖다 놨더니 대차 서비스가 바로바로 된다. 약간 비슷한 거죠. 네. 네, 오늘도 박별남 차장님이 이 별난 주식을 네. 가져와 주셨는데, 그럼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형 사스 기업이다. 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형 사스 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존과는 다른 변화를 띠고 있는 FTAI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 WN지점의 박별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은 이윤희 PB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이윤희 PB입니다. 이윤희 PB. 자, 엄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11만 전자 60만 익스 깨진 상황입니다. 자, 빠르게 하락 업종부터 보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지수도 지금 코스피 1.79%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69%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3% 하락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4.68%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업종도 봐볼까요? 네. 바이오 업종은 어때요? 오늘 알테오젠 잘 가고 있던데. 네, 오늘 알테오젠 7%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에 이어서 지금 3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운용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반적으로 흐름 바이오 쪽 수급이 조금 원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대형주 쪽이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한번 볼까요? 꼭 이럴 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개인이 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면 개인이 팔고 뭐 이런 게 있던데 오늘 수급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1조 7천억 가량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7천억 가량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전장만 하더라도 조금 매도하는가 싶더니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 거의 5일 연속 지금 매수 진행 중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매수 진행 중입니다. 어제 수급 동향을 보시면 이건 어제 기준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이버를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로봇주들 매수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매수하고 있고 그 외에 반도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크게 담고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관이 여전히 반도체를 좀 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광군제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맞아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네. 이럴 때 화장품 종목들이 좀 잘 가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시세를 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6%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편다송 아나운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중국 광군절도 있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10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국과 아시아 쪽은 좀 빠졌지만 미국과 유럽
쪽이 좋았기 때문에 북미향이나 유럽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4분기는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유니 PB 저희 편다송 아나운서 좀 봐주세요. 네. 저희 죄송해요. PB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저희 이유니 PB의 정면을 보고 싶다라는 편다송 아나운서의 의견이 좀 많았어가지고, 네. 자, 오늘 오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네, 오늘 바이오 아까 지금 상한가 가는 것들이 다 HLB 그룹주입니다. HLB 그룹이 영국 운용사와 2천억대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로 오늘 HLB 그룹주들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도 좀 강합니다. 화이자와 노보가 이제 비만약 메세라를 두고 지금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D&D 파마텍과 오늘 인벤티지랩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장 끝나고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테슬라와 3조 원 정도의 규모를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논의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도 흐름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가 어제 뉴스인데요. 브로드컴에 글래스 기판 샘플을 공급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필옵틱스 삼성전기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빨간불 지금 켜져 있다는 점 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포 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자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기준이고요. 지수를 반영하는 게 아닌 어제 네, 기준인 거죠? 어제 네네. 기준이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3% 넘게 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탐욕 구간에 들어서 있고요. 오늘부로 SK 하이닉스가 투자 주의 종목에 지금 반영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 기업 시가총액 40위 정도에 들어섰다고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탐욕 지수가 좀 높은데 88이고요. 이건 어제자 기준입니다. 알테오젠이 아무래도 지금 이틀 연속 크게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탐욕 구간에 들어서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11월 증시 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크게 학회가 있습니다. 이거 학회 준비하시면서 바이오 같은 거 한번 잘 공부해서 들어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화장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데이터가 되게 중국 쪽은 물론 빠지긴 했지만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분기나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국 광군절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AMD 실적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엔비디아 실적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통계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코스피 지수 상승률입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 상승률이 크게 반영한 달이 있으면 그 다음 달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통계고요. 저희 10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지수의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11월도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 코스피.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1월부터 봄까지 시세가 조금 좋게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11월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유니 PB 나오면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했다가 까먹은 게 있는데 엔터주 어때요? 네.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역사상 최대 빅사이클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한한령 기대감이 조금 해지가 되면서 엔터가 조금 지지부진했으나 한한령 해제 없이도 홍콩, 마카오 쪽에서 굿즈 팝업과 공연 쪽으로 매출이 45%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한령은 추가 기대감이고 그거 한한령 없이도 충분히 엔터주주 실적에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BTS가 내년에 컴백을 합니다. 월드 투어도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블랙핑크가 지금 투어가 있고 JY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엠믹스가 정규 앨범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엔터주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 그 다음 섹터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그 다음 섹터를 네. 담아보자. 네. 그 다음 섹터가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 보고 있고요. 학회 많이 있는 바이오 보고 있고 뷰티 쪽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엔터와 뷰티, 화장품의 계절이 왔다. 이렇게 좀 네.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유니 PB가 전반적으로 뭐 오늘 하락하는 가운데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 오랜만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어서 네.
코스닥 그러면 어때요? 그 영업 전선에서 코스닥 종목장인데 네. 이럴 때 객장에서의 문의가 많지 않나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등등? 맞아요. 일단은 코스닥이 이제 그 바이오가 이제서야 조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너무 강했지만 하락 종목이 정말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소외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11월만큼은 학회도 많고 바이오들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코스닥이 움직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그러면 또 제약바이오죠. 알테오제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오후장 끝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윤희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벤트는 오늘도 여전히 잘 진행 중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요. 인상 깊었던 부분 댓글로 달아주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치킨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요즘에 이 응모하시는 거 보니까 그 딱 시간대 그걸 안 놓고 그냥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오늘 편다성 아나운서 기억에 그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저는 네. 1시간 내내 인상 깊었어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시점에 몇 분부터 몇 분 사이에 네. 이러이러한 코멘트 도움이 됐다 등등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서 액만하면 다 드려요. 네, 치킨 여러분들에게 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